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테마특강 마지막 영상이죠. 자, 이 영상으로 인해서 2020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가 종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고 종강이 되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게 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민잡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과 지식을 동원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자부심 내지 뿌듯함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정규 강의는 이제 종강이 되고요. 하나 남은 건 뭐냐면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11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접하는 날이 이제 10월 11일 날 모의고사와 모의고사 해설 강의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요일 날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모의고사는 될 수 있으면 대표 문제, 정형적인 문제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을 출제할 테니까 많이 보시고 실력도 좀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테마특강까지 오셨다면, 보시고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할 확률은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모의고사가 40점이 나오고 있든 20점이 나오고 있든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할 확률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모두가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보는 날 합격할 일만 남았으니까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교재, 새로운 강의, 새로운 문제 막 이런 걸 시작하시게 되면 그동안 정리했던 것이 잘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이 가중이 돼요. 우왕좌왕하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판에 실패 고배를 맞게 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것을 반복하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강의죠. 자, 집합건물법을 보도록 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부분 해가지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죠. 일단 전유 부분은 뭐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가 의사가 있으면 전유 부분이 돼요. 전유 부분이 된다는 말은 집합 건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집합 건물로 등기하지 않아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외부로 표시가 됐다면 그 순간 전유 부분이 되고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띱니다. 절대적 일체성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전유 부분을 넘겨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고요. 또 공용 부분에 관한 득실 변경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절대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일단 공유자의 전유 부분, 집합 건물 소유자의 공유인데 그 지분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2번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3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데 이 채권이 결국 뭐냐면 연체관리비인 거죠. 따라서 공용부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공용부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원금만 승계가 되고요. 연체료도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4번,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의 집회 결의로 변경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대지사용권이죠. 일단 구분소유자가 갖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대지사용권이라고 하는데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도 일체성을 띱니다. 이건 원칙적 일체성에 예외가 있는 거죠. 따라서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니까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대지사용권은 이전 등기 없이 바로 쫓아오게 되고요. 따라서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지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다면 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할 것은 규약에 특별히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책임이죠. 일단 민법상 담보책임은 임의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집합건물법으로 오게 되면 강행규정으로 바뀐다. 따라서 읽어보면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강행규정이죠. 그 다음에 이 담보책임은 매도인인 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분양자가 부담하느냐? 아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자가 망하면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기산점인데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인도한 날로부터 시작하고요.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존속기간은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10년짜리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책임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인 부장자가 부담하지만 분양자가 망하면 시공자가 2차적으로 부담하게 되고요. 이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기산점은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시작되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단, 구분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모임이고 당연히 설립된다. 설립행위가 필요 없고요. 이 관리단의 대표로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하게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세입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리위원회를 감독하기 위한 조직을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관리위원회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잖아요. 따라서 관리위원회는 필수적 조직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임의적 조직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관리위원회 구성원인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니까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이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인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규약을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리단 집회 소집하려면
집회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통지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소집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하지 아니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재건축이죠. 자, 재건축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이 5분의 4 이상의 개념에 대해서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각 동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이해하고요. 반대자에 대해서는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체고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는 서면이죠. 우리가 민법은 항상 말로 하든 문서로든 상관이 없지만 이것만은 뭐죠? 서면으로 체고하고요. 이런 체고에 대해서 2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런 체고 절차를 거쳐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복구 일부가 멸실됐습니다. 근데 복구된 부분이 가액이 2분의 1을 이하라면 통상의 집회 결의로 복구 결의할 수가 있지만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구 결의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집합건물법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문제입니다. 몇 문제를 제가 나눴죠? 아이고, 세 문제나 되네. 이게 참 집합건물법이 양도 많고 은근히 좀 난잡하다 그러나요? 그래서 정리하기도 힘들고 좀 문제도 좀 몇 문제 더 풀어봐야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 풀어보자. 다음은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재건축이네요. 집합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이건 이제 실질 요건입니다. 집합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에 걸쳐서 재건축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 특별한 건 아니죠. 2번 의결 요소이죠.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는 관리단 집회의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해서 재건축할 때는 이 5분의 4가 각 건물별 5분의 4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에 재건축 결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절차입니다. 재건축 결의가 있는 때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체고하여야 하고요. 5번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의 체고기간이 경과한 때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등은 체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복잡한데 끊임이 없죠. 답은 뭐죠? 3번이죠. 2번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죠. 자, 이런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행위 정지는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 교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청구하거든요. 따라서 1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는 경우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 계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X죠. 2번 전혀 부분의 사용금지 청구는 의견 정족수는 4분의 3입니다. 사용금지 청구를 하려면 4분의 3인데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하여 행위정지 등의 청구만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심히 곤란한 상태인 경우 가능하고 의견 정족수는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이죠.
3번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는 구분 소유자 규약에 정한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극히 곤란해 할 수 있고 이것도 의결 정수는 뭐죠? 4분의 3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경매 청구권은 법원이 돼야 되겠죠?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하에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소송의 방법을 하여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인 거죠. 4번은 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의 체납관리비로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칙은 공용 부분에 관리하나요? 유효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번 관리규약의 구분 소유자가 특별 승계인에게 그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지연배상금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공용볼에 대해 연체 관리비 중 원금만 내면 되는 거죠. 4번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원칙이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이니까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구분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구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죠. 5번 공용 부분도 일체성이 있죠. 공용볼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명의신탁입니다. 올해는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겠죠.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명의신탁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초기에 틀리면 어떡하죠? 자, 한번 법의 내용을 간단합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물권 변동도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물권 변동이 유효해요.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 해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무효인데 등기가 물권 변동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죠. 부부간, 종중,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금 폴터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 이게 법령의 전부죠.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정리하면 되는데, 양자간 명의신탁,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 정리하면 돼요. 자,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하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또 보통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제3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양자간이에요. 자, 중간 생략권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도인인 병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3명이 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가 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물론 약정 무효입니다.
또 병에서 을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 매도인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만약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적극가담하여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갑과 을의 관계가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으니까 갑은 병의 소유권을 뭐 해서요? 대의행사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그때는 뭘 가질 수 있죠?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 까지 정리하시면 요 중간 생략의 명시탁도 완벽한 거죠. 그 다음 계약 명시탁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시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직접 네가 매매 계약을 해라 라고 위임까지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거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예요. 그 다음에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악이면 등기 무효고 따라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을은 적법하게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입니다. 이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매가 이루어질 때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을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계약 명의신탁이 때문에 등기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나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전부 다 한 겁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자, 부부입니다. 자, 약정을 하고 을 앞에 등기를 해주는데 갑과 을이 부부고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해요. 둘 간의 관계에서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을 빌려준 것이니까 갑을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후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으로 기하러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해주면 이때는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갑고잖아요.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을 대유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건 빼야 되겠네,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이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니까 을의 병한테 팔아먹으면 을은 갑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고, 병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자, 부실법 다 했습니다. 대표 문제. 몇 문제인가요? 네 문제. 그러니까 유형별로 다 넣었어요. 자, 1번입니다. 갑은 새로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분간 사촌동생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양자가 명의신탁이죠. 따라서 양자가 명의신탁이니까 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어디 있어요? 무효죠, 약정이. 따라서 1번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의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따라서 해지할 수 없으니까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갑고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게. 따라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상호 모순적인 것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돈이 쪼들려 매수인을 물색한 끝에 제3자 병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등기까지 넘겨줬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해요.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따라서 한번 위 3의 경우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어도 병의 등기는 유효하고 악이어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병에 대항하여 병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답은 뭐죠? 4번이죠. 알아도 유효한 거죠. 다만 5번. 아는 것을 뭐 했어요?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관계 등을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기로 병과 합의한 뒤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은 갑과 을이고 등기를 받은 사람은 병이니까 이건 우리가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물론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3자간 명의신탁이 조심할 게 뭐였습니까? 매매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이 있으니까 5번. 갑은 을을 대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세금관계 등을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리기로 병과 합의한 뒤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어 병이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죠. 그러면 명의 수탁자인 병이 직접 매매 계약도 했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이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인 거죠. 이때 을은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매도인이 뭐죠? 선이네요. 그럼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는 유효하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지만 매도인이 성이라 하더라도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아니라 뭐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1번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의 원인 무효 등기가 아니다. 맞죠? 근데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니까 약정 유효하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의견이 대립된다는 건 의미가 없고 4번 갑이 병에 대하여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지는 못하겠지만 대립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이 이미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으로부터 구입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네요.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갑 종중 소유 임야가 현재 종중원 을에게 명의신탁되어 을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있죠. 이것도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1번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갑을 간의 명의신탁 관계는 유효하다. 왜요? 종중 재산이고 불법한 목적이 없으니까요. 2번 수탁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야를 제3자 병에게 매각하여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제3자 병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3번 을이 이 임야를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고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 시 할 수 있나요? 자, 등기부 취득 시하기엔 점유는 자주점유여야 되는데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 시할 수가 없으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제3자 정에게 임야를 양육했어요. 그러면 갑은 정은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에다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갑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니까 양수인 정은 을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제3자 뭡니다. 제3자에 대해 누가 소유자죠? 수탁자 을이 소유자고 물권 소유권은 수탁자가 행사해야 되니까 제3자 무가 위 임야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제3자 무에 대하여 임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테마 특강까지 끝났고요. 2020년도 강의를 마감하게 되네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0월 11일 날 모의고사 꼭 보셨으면 좋겠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쫓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반복하셔서 핵심적인 것을 반복하셔서 정리하셔서 2020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